그 시간만 되면 CCTV 화면이 항상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고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면이 꺼질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제 삼촌이었다는 걸요. 오늘 사연 한 잔,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 사연 한 잔의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밥을 드시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큰 병은 아니지만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낙상 위험도 있었고 약 복용도 자주 헷갈리신다는 말이 의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식은 가족회의였지만 사실상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집보다 나아요. 전문 인력이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 이 말은 주로 삼촌 입에서 나왔습니다. 삼촌은 유난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봤다며 자료를 보내왔고 그중 한 곳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여긴 내가 아는 사람이 관리 쪽에 있어서 믿을만해. 그때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 시스템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언제든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입소 첫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방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시고는 창가 쪽 침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지내보세요. 불편하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제야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CCTV 앱을 켰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직원이 이불을 덮어드리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잘 계시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CCTV 화면이 멈췄던 날은 아버지 입소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앱을 켜자 로딩 표시만 계속 돌았고 결국 화면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이다 보니 네트워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장비 점검을 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항상 같은 시간 오후 2시 15분이 되면 CCTV 화면은 어김없이 멈췄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CCTV가 자주 끊기는데요. 제 말에 직원은 익숙한 질문을 받은 듯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보호자님. 그 시간대에 간혹 서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설명은 짧았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버인지, 왜 하필 그 시간인지, 언제 고쳐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삼촌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요양원 CCTV가 매일 같은 시간에 끊겨요. 잠깐의 침묵 뒤에 삼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예민해지지 마. 그런 데가 원래 다 그래.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보고 있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선 긋기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 잠깐 웃으셨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치고는 너무 의미 없었고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잡자 아버지는 손을 빼지는 않으셨지만 힘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CCTV 앱을 켰습니다. 오후 2시 15분 화면은 또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 그날 이후로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아프다거나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보시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린 뒤 말씀하셨습니다. 먹었다. 무엇을 드셨는지, 맛은 어땠는지, 누구랑 드셨는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그 질문에도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이야기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하세요. 다시 집으로 모셔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게 낫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참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냥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도 CCTV를 켰습니다. 오후 2시 15분 화면은 어김없이 멈췄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이 시간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부러 그 시간대에 요양원 근처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요양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2시 10분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오가고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 15분 제 휴대폰에서 CCTV 알림이 떴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그 순간 요양원 뒤쪽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삼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 요즘 요양원 자주 가? 그 질문에 삼촌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나까지 의심하는 거야?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아버지 모신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한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아갔습니다. CCTV가 멈추는 시간, 아버지의 짧아진 말, 삼촌의 빠른 차단, 그리고 요양원 뒤편에서 빠져나오던 그 차.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번 오후 2시 15분에는 요양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CCTV가 꺼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오후 2시 15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미리 요양원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휴대폰 화면을 켜둔 채 시간만 보고 있었습니다. 2시 14분, 정상 연결. 2시 15분, 알림이 떴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차에서 내려 요양원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이 저를 한번 힐끗 보긴 했지만 전에 몇 번 왔던 얼굴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크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그 말에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르신들 목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시간만 되면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방 쪽으로 가는 동안 제 손에는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아무 일도 없는데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낮고 빠른 말투였고 조금 짜증이 섞인 듯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바로 열지 못하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 잘 들으시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말 잘 듣는다는 표현을 어떤 상황이길래 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과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병원이나 요양원 직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님.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저희 잠깐 상담 중이었어요. 상담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상담인지, 왜 하필 이 시간인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장 차림의 남자를 바라보자 그는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행정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 이제 볼 일은 끝났고요.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그는 요양보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요양보호사는 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이 조금 예민하셔서요. 괜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그분 누구세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날 저는 아버지를 두고 요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누군가는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CCTV 앱을 켰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면이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연도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삼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요양원에 왜 갔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에게 온 문자를 보고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게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시간을 뒀습니다. 제 손이 먼저 움직이면 삼촌은 더 쉽게 제 패를 읽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확인한 건 요양원 CCTV 앱이었습니다. 2시 15분에 끊겼던 화면은 2시 40분이 되어서야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네트워크 오류였다는 똑같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하고 오류 발생 시간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시간대에 끊기는 날이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가족 단톡방에서는 꼭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버지 약값이 너무 늘었네. 요양원 비용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은 언제 정리해? 서류는 엄마가 갖고 있지? 그동안 저는 그걸 그냥 가족들이 불안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장 남자를 본 순간부터 그 말들이 전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삼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요. 면회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거짓말 같지 않게 사실도 섞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었습니다. 삼촌은 어떻게 하셨어요? 삼촌은 답장이 빨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보호자가 괜히 문제 만들까봐 연락한다면서.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보호자는 저인데 저를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문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지금 오면 안 된다고 말하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뭔가 겁먹은 듯한 목소리였고 부탁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말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에 아버지 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제가 보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아버지 방에 외부인이 다녀간 기록이 있나요? 상담 담당자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방문 기록은 개인정보라 안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행정 상담이라는 건 뭐였나요? 그러자 상대는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보호자님, 어르신 관련 서류 점검이었습니다. 모든 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끊어 말했습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상이라면 왜 설명을 피하는지, 정상이라면 왜 그 시간에만 CCTV가 멈추는지. 저는 그날 점심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요. 2시 15분이 다가오자 저는 일부러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부터 보려고 했습니다. 현관이 보이는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출입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2시 12분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같은 서류 가방, 같은 걸음걸이, 같은 표정. 다만 오늘은 더 익숙한 얼굴이 하나 더 같이 들어갔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삼촌이었다는 말이 상상이나 의심이 아니라 눈앞의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촌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망설임 없이 그 남자와 같이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들어가면 그들은 제가 봤다는 걸 바로 알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삼촌이 들어가는 장면, 정작 남자와 나란히 걷는 장면,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 삼촌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는 장면까지 다 찍고 나서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뒤 정확히 2시 15분 CCTV 앱 화면이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끊기는 시간은 누군가의 일정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공백. 30분 정도가 지나자 그들이 나왔습니다. 정작 남자는 빠르게 차를 잡아 탔고 삼촌은 요양원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카페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제 차가 세워진 방향을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삼촌이 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제 차를 알아본 겁니다.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서 몸을 숙이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카페 앞까지 오다가 멈춰서더니 다시 요양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삼촌은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죄책감이 아니라 들키면 곤란한 일이 있는 사람의 경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삼촌이 집으로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문을 열자 삼촌은 웃는 얼굴로 들어왔지만 그 웃음이 너무 과하게 밝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려 할 때 사람은 유난히 친절해지기도 하니까요. 너 요즘 아버지 때문에 힘들지? 내가 좀 도와주려고 왔어. 저는 대답 대신 물을 따랐습니다. 삼촌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은 제 손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확인하려는 눈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안 다녀오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삼촌은 물컵을 들다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 하나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지. 서류가 좀 복잡해. 너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그 말이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너는 잘 모르잖아라는 표현은 제 역할을 빼앗는 말이었고 동시에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삼촌은 그제야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된 것들 있잖아. 나중에 골치 아파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야. 다 가족을 위한 거지. 가족을 위한 거라는 말이 제일 쉬운 변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가 되니까요. 저는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 어제 아버지 방에 있던 정장 남자 누구예요? 삼촌의 표정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얘가 그걸 봤구나라는 걸 삼촌이 알아차린 표정. 삼촌은 곧바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웃음은 친절한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누르는 웃음이었습니다. 너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다. 아버지 아프신 것 때문에 네가 더 힘든 건 알아. 근데 감정적으로 굴면 너만 손해야. 저는 그 말에서 삼촌이 절대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삼촌은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보호자님, 아버님께서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당분간 면회는 조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요양원은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보호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삼촌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거야? 뭐래?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 삼촌의 표정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삼촌은 물컵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쓸데없이 건드리지 마.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어.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가 무서웠습니다. 삼촌은 제가 무서워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 무너질까봐 경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그 시간엔 더 이상 밖에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그 시간에 무슨 서류가 오가는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저에게 지금 오면 안 된다고 했는지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찾아간 요양원에서 나온 사람이 삼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소개받았던 법무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끼리 돈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용해 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뒤로 이런 날이 몇 번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했고 차 키를 평소보다 일찍 챙겼습니다. 오후 2시 15분. 그 시간만 되면 이제는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근처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요양원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면회 시간을 조금 앞당겨 들어갔고 일부러 아버지 방이 아니라 같은 층 끝쪽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왜 또 왔지라는 눈빛이 아니라 있어도 되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2시 14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신발 소리가 아니라 딱딱하고 일정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이라는 걸. 잠시 뒤 삼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르고 주변을 신경 쓰는 말투였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빨리 끝냅시다. 그 말에 누군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CCTV 화면이 꺼졌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또 혼자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분명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꼭 해야 하나? 그 한마디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루면 더 복잡해집니다. 어르신도 힘드시잖아요. 가족분들 위해서도 지금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은 설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압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족을 이유로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삼촌,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으며 펜이 아버지 손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은 펜을 잡기 직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펜에서 떨어졌습니다. 삼촌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너 왔구나. 마침 잘 왔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인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서둘러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간단한 확인 절차였어요. 무슨 확인이요? 제가 묻자 남자는 잠깐 삼촌을 봤습니다. 그 눈빛 교환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누가 이 자리를 주도하고 있는지 삼촌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재산 일부 정리하는 거야. 나중에 더 아프시면 처리 못하실 수도 있잖아.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류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판단 능력이 있으실 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시한폭탄처럼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판단 능력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선을 피했고 정장 남자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그 말은 타이르는 말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의사도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 미루면 다들 힘들어져. 힘든 건 누구요? 누가 힘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삼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제 소매를 잡으셨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만 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너한테 짐 지우기 싫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택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쪽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이 서류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보호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장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나랑 이렇게까지 갈 거야? 그 질문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일이에요. 그날 서류는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남자는 서류를 챙겨나갔고 삼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CCTV 화면은 그들이 나간 뒤에야 다시 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면 괜히 더 공손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삼촌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삼촌은 가만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자꾸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확인하듯이요. 이틀 뒤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게 불편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종이를 가져온다. 종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모르는 사람.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요양원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입소 당시에는 대충 넘겼던 조항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하에 행정 대행 가능, 긴급 상황 시 사전 통보 없이 행정 절차 진행 가능.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긴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저는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삼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날 서 있어?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은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 조용히라는 말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같은 의미였습니다. 보지 말고, 묻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 말에 삼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믿을 수 있어? 그 한마디로 저는 삼촌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지금 판단이 흐려져 있어. 괜히 감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서명을 요구하던 그 정장 남자와 똑같은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판단이 흐려졌다는 건 누가 결정하죠? 삼촌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너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요양원 안에서 버티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버지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잡아준 일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예약한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소통은 느려졌지만 판단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확인서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쳐 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요양원에 퇴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아버지 의사입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인 제 결정입니다. 그날 오후 삼촌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요양원 빼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그 계획에 아버지 뜻은 있었어요? 그 질문에 삼촌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여기 냄새가 난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드셨습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으셨고 꿈에서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요양원에서 못 가져간 서류를 받으러 그들은 집으로 찾아오리라는 걸. 삼촌은 다른 방법을 찾으리라는 걸.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집 앞에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등기 봉투를 들고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열어보기 전부터 내용이 짐작됐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떠났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성년의견 개시 신청 예고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장들은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그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며 그 판단은 법원이 대신 내려야 한다는 것. 문서를 끝까지 읽고 나서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아버지는 집에 살고 싶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병원을 바꾸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통장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이 삼촌이 된다면 아버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또 왔다 갔다. 그 말에 저는 등기봉투를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치웠습니다. 누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난다. 그날 밤 저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은 받자마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등기 받았지? 그 말투는 이미 모든 게 정해졌다는 듯 여유로웠습니다. 이건 절차야. 감정적으로 볼 일 아니야.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삼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한 문장으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배제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위함이 아니라 가족을 위함도 아니라 본인만을 위함이라는 것. 삼촌,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견 신청, 저 동의 안 합니다. 그 말에 삼촌의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짜증이 섞인 하지만 여전히 자기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CCTV 기록, 외래 진료 소견서, 아버지가 직접 적은 메모, 그리고 삼촌이 보낸 문자와 통화 녹취. 그중 가장 결정적인 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눈에 띄게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은 있으나 강제적 관리가 아닌 가족 돌봄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이 확인됨.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출석 요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삼촌은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나 또 어디가? 그 질문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안 보낼 거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법정에서 삼촌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소견, 요양원 기록, 재산관리 내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정리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삼촌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과 의사가 없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아버지가 스스로 원한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한 말, 서명을 거부한 흔적,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올 때마다 불안해졌다는 기록. 판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저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의사를 어디까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싫은 건 분명히 알고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게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삼촌은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옆에 앉자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힘들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그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 싸움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이후 아버지를 대동한 재판을 몇 차례 더 했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삼촌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로 해결될 단계는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눈에 띄게 조용해지셨습니다. 말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셨습니다. 응, 아니다. 그건 싫다. 그 말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남겼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그걸 과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집착이야. 하지만 집착과 기록의 차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판결 전날 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린 발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내일 또 판사 만나? 아니요, 내일은 저 혼자 다녀올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하는 날이에요. 결과 잘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인간은 또 오나? 그 인간이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촌도 올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주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싫다. 그 한 문장은 그 어떤 의학 소견보다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삼촌 측은 마지막까지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고 저는 감정에 치우친 보호자이며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판사는 그 말을 차분히 듣고 난 뒤 제 쪽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곧이어 판사는 서류를 덮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후견은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삼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판사는 곧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학 자료가 아니라 생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적어둔 메모들, 아버지가 싫다고 표시한 순간들,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흔적들, 완벽한 판단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본인의 거부 의사는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 말이 법정안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판사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신청은 기각. 그 순간 삼촌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당혹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얼굴. 판결이 끝난 뒤 삼촌은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버지 뜻대로 됐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 여기 있어도 되지?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는 그제야 아주 조금 웃으셨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사물함을 열자 작은 메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창문 열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CCTV가 멈추던 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답답한 창문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누군가는 그 침묵 위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겠죠. 지금은 CCTV 화면이 멈추지 않습니다.